It's Charlie's World. 안녕하세요, 찰리브라움입니다. 시세가 그냥 그렇죠, 위로 팍 치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여기서 다시 패닉이 나와서 3,500불을 찍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럴까 저럴까 아니면 매수를 할까 말까 하시는 분들도 많고, 지금 현금화 하셔가지고 이제 매수를 대기 타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고, 존버 하시는 분들이 아마 비율적으로 봤을 땐 되게 훨씬 더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3,500불이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엄청난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는 시장이 이 시장이죠. 우리는 겪었잖아요, 지금까지. 근데 3,500불을 찍고 다시 5,000불을 언제 갈지, 그리고 그게 진짜 현실화 될지 그건 모르고, 이 상황에서 다시 열차가 출발할지 그건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 선까지 왔다면 거의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90% 정도 아마 손실이 나신 분들이 아마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왕 이렇게 된 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는 거죠. 이제 만약에 V자 반등 곡선이 온다고 쳤을 때 언제 올지 그거는 모르죠. 그게 내년으로 넘어갈지 아니면 이렇게 횡보하다가 또 다시 3,500불을 찍을지. 근데 중요한 건 3,500불을 찍는다고 해도 만약에 3,500불에서 영원으로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시장 상황은 분명히 안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뭐 분명히 프랑스에서 담배 가게가 뭐 수만 개가 2.8만 개인가 있는데, 프랑스에. 근데 거기서 비트코인을 판매를 한다는 그런 뉴스를 제가 아침에 새벽에 봤거든요, 코인니스에서.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비트코인을 대중적으로 수용하고 결국엔 사용되어질 거란 얘기거든요. 지금 시세가 이래서 존재감에 관해서 좀 패닉하거나 약간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언제까지 장난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뉴스나 흐름은 계속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 뉴스는 비트코인닷컴이 올해 세계 경제가 베어 마켓 겪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다들 아시겠지만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많은 시총을 가지고 있고 그런 기업들인데, IT 기업 중에도, 산업군에도, 군 중에도 가장 잘 나가는 기업들이잖아요. 근데 주식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지금 미국에 있는 이런 주식뿐만 아니라 중국에 있는 여러 가지 알리바바든가 뭐 텐센트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기업들도 아마 주식이 페이스북이나 애플이 떨어진 것만큼 아마 그것 못지않게 많이 떨어져 있을 거예요. 돈 값어치도 많이 떨어졌지만. 근데 한국에 있는 삼성전자도,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에선 잘 나간다는 기업 카테고리 안에 들어간 선봉장임에도 불구하고 요 근래 되게 많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어쨌건 비트코인닷컴에서 이제 세계 경제가 베어 마켓 겪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땐 에피타이저로 불황을 겪은 거고, 진짜 본 게임은 내년 3월달 정도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제 영상을 계속해서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제가 생각해 놓은 3월 말 정도나 4월 초가 아마 전 세계 경기가 조금 급박하게 돌아가는 시점을 아마 우리 지금 금융권을 주무르는 사람들, 그리고 암호화폐계를 주무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마 만들어 놓은 짜여진 로드맵이 아마 그 정도쯤이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뭐 경제를 엄청나게 분석을 잘하고 그러진 않지만, 여러 가지 막 브렉시트의 최종안이 가결되는 게 3월 28일인가 9일이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뭐 이란 대제재의 유예 기간을 둔 8개국, 전 세계에 있는 수출 국가들이 또 180일간의 유예 기간을 이제 딱 계산을 해보면 그쯤 언저리거든요. 그래서 3월 말 정도. 그래서 그런 거랑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땐 그 정도 시점이 여러 가지 것들이 맞아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인 경기 불황으로 아마 전 세계가 블랙홀로 빠져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일단 시간은 가봐야지 알겠지만, 예,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그래서 여기에서 세계 경제가 베어맞게 겪었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그냥 에피타이저로 끝난 거고, 이제
진짜는 내년이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에드워드 스노든이라고 아마 외신 같은 거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스노든이 예전에 이제 CIA에서 근무를 하다가 러시아로 망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3국으로 갔는지 그 이유는 모르는데 이 사람이 이제 블록체인 불필요한 검열, 독점 방지할 것이라는 그런 얘기를 갑자기 이런 거를 뭐 트윗에 언급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기사를 이제 코인이스 측에서 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땐 불필요한 검열이 사라지긴 사라지죠. 물론. 근데 지금도 보면 앞으로는 QR코드 시스템이 만약에 등재가 되잖아요. 그러면 분명한 건 은행이 중간에 사라질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그러니까 구매자와 판매자 중간 사이에 있는 금융 체계 같은 경우 아마 프로세싱 자체가 지금보다 엄청나게 축소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아마 그 지금 전통적인 금융권들이 아마 존재 가치가 지금보다 더 많이 사라질 확률이 높죠. 그래서 카카오나 한국으로 따지면 카카오나 중국으로 따지면 알리바바 같은 그룹에 아마 흡수 통합될 확률이 되게 높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땐 그건 뭐 향후 일어날 일이긴 하지만 그래서 어쨌건 프로세싱이 그렇게 되는 건데 이제 뭐 불필요한 검열이라고 이렇게 스노드는 얘기를 했고 독점 방지할 것이라고 그랬는데 독점 방지할 것이 아니라 독점이 되죠. 오히려. 예. 그래서 거대 IT 기업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그거와 같이 이렇게 연동을 해서 분명히 아마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구매자의 성향이나 아니면 나이층이나 이런 것까지 분석해서 판매 시스템이나 플랫폼으로 마케팅을 하는데 그거를 이길 자가 누가 있어요. 그거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아마존이나 아니면 뭐 동양으로 넘어오면 알리바바나 한국으로 따지면 카카오에서도 분명히 이커머스 시스템 쪽으로 분명히 사세 확장을 분명히 할 거라고요. 그러면 그들이 결국에는 독점을 할 확률이 되게 높지. 금융권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뭐 이커머스 시스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아마 재편돼서 돌아가지. 무슨 뭐 독점을 방지해요. 무슨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 사람은.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코인데스크가 USDC 총 공급량 서클사 자금 상회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USDT로 이제 요 근래에 뉴스가 나왔죠. 그 의혹이 불거져가지고 코인베이스에서 무슨 뭐 거래를 뭐 어떻게 했느니 그리고 뭐 테더를 사용해서 뭘 암호화폐를 거래를 선물 거래를 뭐 해가지고 뭐 폭락을 일으켰네 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 뉴스 같은 경우는 제가 바라보는 시각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냥 폭락을 해서 사람들이 이제 그걸 바라보는 시선이 하도 따갑게 보고 의혹의 눈총을 보내니까 뭔가 하나를 명분을 삼아서 이제 마녀 재판식으로 몰아가서 그거를 끄집어내서 거기다 이제 명분을 씌우는 거죠. 우지한 쪽에만 명분을 씌우는 게 아니라 USDT에도 명분을 씌워가지고 어떤 의혹에 관해서 대중들이 암호화폐계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걸 바라보는 시선이 가진 전 세계에 있는 대중들의 시선을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선생님이 누군가 엄청나게 크게 그러니까 누군가 잘못을 했는데 오히려 그 담임 선생님이 와서 걔 얼굴을 한 대 더 때리면서 그 아이가 야구바따로 예를 들어 100대 맞을 거를 짜대기 한 대 맞고 그냥 끝날 수 있는 약간 그런 연극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USDT에 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결국에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았잖아요. 미국 사법당국에서 지금까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그리고 아마 밝혀진다고 해도 이렇게 저렇게 소리소문 없이 그냥 다시 묻혀놓을 확률이 되게 높아요. 왜? 지금 암호화폐 시세 조작한 놈 그리고 전통적인 금융권 주식시장에서도 패닉을 유도하고 그리고 다시 버드를 유발하고 그리고 다시 매입을 유발하고 그런 세력들이 저는 어떻게 보면 같은 존재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렇게 봐요. 예, 제가 바라보는 시각이 틀릴 수도 있지만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래서 US 총 공급량 서클사 자금 상회라고 해서 USDT를 죽이면서 지금 USDC를 지금 발행량을 되게 늘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서클사 자금 상회했다는 얘기는 이게 다시 마켓으로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서 다시 자금 회전이 암호 마켓에서 분명히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어쨌든 그거에 관해서 이제 말을 한 거고,
예, 여기 보시면은 이것도 이제 좀 보셔야 되는 게 웃긴 게 블록체인 변호사가 최근 암호화폐 시장의 급락, SEC 집행 활동과 관계 무라고 해서 이제 좀 전에 이제 말씀드린 그 뉴스랑 USDT에 관해서 이제 뭐 미국 당국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그거 한 거랑 이것도 SEC 집행 활동과 관계 무라고 해가지고 또다시 우리는 책임 없어. 이번에 시세 폭락된 거에 관해선 우리가 뭐라고 발언을 하고 규제를 해서 시세 폭락된 건 아니야라고 이렇게 지금 그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의 시선을 호도하는 거, 회유하는 거죠. 이제 다른 식으로 돌려놓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섹이든 CFTC든 아니면 월스트리트에 있는 금융 자본가의 수뇌부든 아니면 뭐 한국에 있는 뭐 빗썸에 투자한 뭐 그분의 수뇌부든 아니면 손정이든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는 거죠. 소뱅이든 아니면 세카이어 캐피탈이든 어쨌든 그 사람들이 자금줄이 흘러가고 흐름이 있는 거는 어쨌든 그 맥락을 같이 해요. 예. 그래서 지금 이런 것도 알고 보면 그냥 개인들을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린 책임 없어 이렇게 말해버리고 그걸 차라리 그냥 가만히나 있으면 되는데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건 더 웃긴 거죠. 사실 알고 보면. 그래서 그는 BTC와 이더 모두 흥미로운 기술이다. 단기적인 시장의 흔들림은 해당 산업의 장기적인 흐름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세는 떨어졌는데 뭐 이런 말을 뭐하러 하는 거야. 근데 블록체인 변호사라는 인간이. 그리고 여기 또 보시면 테조스가 연세대학교와 모듈 체결 블록체인 인재 양성이라고 해서 테조스가 연세대학교에 블록체인 학과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뭐 동아리가 있든 여기 보시면은 한국재단이 연세대학교의 모듈을 체결해 블록체인 인재 양성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 연세대 다니시는 분은 이거에 만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거와 연관해서 뭐 수강을 하시든 아니면 그 과에 들어가시든 그러면 되게 제가 봤을 땐 향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다른 쪽 애매한 오히려 지금 선에서는 학교 브랜드도 되게 중요한데 무슨 과를 무슨 교수 밑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나오냐가 되게 중요한 시점인 것 같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예전과는 다른 양상인데 블록체인 관련해서 물론 뭐 일할 수 있는 엔지니어가 턱없이 많이 부족한 게 글로벌하게 지금 이슈기 때문에 아마 향후 그러니까 촉망받는 만약에 기술자 같은 경우는 엔지니어 같은 경우는 아마 앞길이 창창할 거예요. 거기다가 진짜 잘 돌아가는 머리만 있으면 진짜 금상첨화죠. 그리고 이것도 아까 다른 데에서 사실 이 뉴스를 봤었는데 실버 게이트가 500개에 가까운 암호화폐 기업의 서비스 제공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캘리포니아 소재 실버 게이트 은행의 모 회사가 지난 16일 세계 제출한 IPO 그래서 투자 설명서를 인용 실버게이트는 현재 483개 암호화폐 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끝에 쪽에 보시면은 해당의 주요 고객인 암호화폐 기업의 예치금은 7.93억 달러며 헤지펀드와 벤처 투자 펀드 등 암호화폐 자산을 전문 투자하는 기관의 예치금이 5.73억 달러, 신규 계약 및 채굴 기업을 포함한 기타 기업 예치금이 2.27억 달러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어쨌든 시선이 이래도 이 산업은 멈추지 않고 돌아간다는 거죠. 어쨌든 다 모든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 기관하고 세력들은 그 인물들은 저는 본인들은 다 어떤 자료를 다 데이터를 공유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개인들은 빼고. 그래서 개인들이 이 바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진짜 뭐 그런 거는 어설프게 차트를 봐서 막 그런 것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선에서는 애매해서 차라리 존버하는 게 낫다는 거죠. BCH에 관해서 우지한하고 엮여가지고 의혹도 되게 많고 요즘에 브랜드 값어치가 되게 많이 떨어졌다고 이제 실망하시는 분들 되게 많았었는데 제가 이제 요 근래에 어저께부터 이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BCH가 뭔가 이번 하드포크를 통해서 뭔가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현재 시세가 재미없긴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BCH가 이더 못지않게 뭔가 가격적으로도 그렇고 뭔가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중장기로 봤을 때도 아마
지금 플랫폼 코인으로서 진화를 계속 하고 있고, 그게 뭐 가격 형성에는 아마 도움되는 그런 호재 발표를 분명히 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는 아마 다시 시장에 아마 시세가 확 치고 나가서 아마 풀릴 확률이 되게 높죠.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 또 보시면 그 IBM이 클라우드 RLC와 호환성 솔루션 IBM 클라우드 데이터 쉘드 출시라고 나와요. 그래서 RLC라는 코인을 아마 아시는 분들은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리고 그 RLC하고 양대로 있는 게 GNT라고 있죠. 골룸인가 하는 코인이 있거든요. 그것도 시세가 재미없긴 하지만 그거 같은 경우도 괜찮은 코인이고, RLC 같은 경우도 중장투로 투자하기에 나쁘지 않은 코인인데, 더군다나 지금 보니까 IBM 클라우드 데이터 쉘드 출시했네요. RLC와 호환성 솔루션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IBM 클라우드 커버네티스에서 데이터 쉘드를 바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ES 플랫폼은 SGX 기술로 뎁스 안전한 프라이빗 옵션을 제공해 데이터와 응용 프로그램 실행 환경을 전반적으로 보호한다는 설명이다. 라고 해서 RLC가 이제 IBM하고 뭔가 이게 전략적으로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장기로 만약에 투자 이런 거 슈퍼컴퓨터 관련해서 클라우드 데이터하고 관련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스텔라 루멘은 진짜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리플보다 저는 더 중장기로 괜찮다고 보고, 그리고 RLC 코인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 일주일 정도 조사를 하신 후에 점진적으로 분할 매수를 하시면 아마 내후년에는, 그러니까 내년이라고 할게요. 괜찮지 않을까. 지금 가격이 워낙 한 한 달 전, 한 2주 전보다 워낙에 지금 박앤세일 기간이라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블랙 프라이데이라서 일부러 세력들이 싸게 매집하라고 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 저는 한편으로는 보시면은 코인데스크에서 코인베이스 집단 소송 작년 BCH 시세 조작 및 내부 거래 폭로라고 해서, 이걸 왜 작년 거를 지금 끄집어내가지고 갑자기 또 BCH를 또 이렇게 디스하는지, 하필 또 지금 선에서, 그죠? 지금 어떻게 보면 시세에 이번에 대규모 폭락이 있는 거를 우지안하고 BCH 그쪽 그룹이 비트메인하고 로저버하고 크레이그 라이트가 다 뒤집어 쓴 형국인데, 이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누군가 또 글을 또 썼는데 저도 이제 그걸 읽어봤거든요. 근데 진짜 잘 썼어요. 그걸 아마 이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근데 진짜 비트메인이나 우지안이나 어떤 크레이그나 로저버 이 사람들이 그거를 BCH 갖다 하드포크를 했다고 그래서 그거 하나만으로 이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땐 비트메인의 자금줄을 대고 있는 세카이어 캐피탈이든 소뱅이든 아니면 월가에 있는 지금 암호화폐 관련돼 있는 서클이든 그 뒤에 후면에 있는 주체 세력들이 같이 어떤 풋옵션이나 이런 거 선물 조작이나 아니면 현물에서 비트코인을 갑자기 전략 매도를 짜고 같이 압력을 줘서 아마 시세 하락이 아마 이렇게 된 거지, 이 사람들은 앞장 세워진 행동대장으로 그냥 꼭두각시나 어떻게 보면 허수아비일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기사를 보실 때 좀 다각도로 많이 보시는 것도 낫고, 글을 쓰시는 분들도 되게 좋은 글을 쓰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글들도 많이 보시고 그럼 좋으실 것 같아요. 그냥 한 가지 측면만 그냥 바라보시는 것보다는. 업비트가, 제가 이거는 이제 운동 갔다 와서 봤거든요. 근데 운동 갔다 와서 아까 봤는데 업비트가 서버 장애로 서비스 일시 이용 불가라고 그래서 지금 아마존 서버를 이용하는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또 되게 웃긴 게 업비트하고 업비트도 그렇고 한국에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 몇 개랑 또 물론 다른 나라에 있는 거래소들도 분명히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소뱅의 지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업체들이 많이 껴 있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여태까지 1년 이내에 벌어진 적이 없는데 1시간인가 2시간 정도 갑자기 그런 일이 갑자기 생겼는지, 그것도
저는 그것도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절대로. 네. 그래서 그것도 서버를 다운 시켜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뒷구녕에서 무슨 짓거리를 했는지 그건 모르죠. 근데 어쨌건 중요한 건 본인들 이득을 위해서 뭔가 2시간 동안 다운을 시켰겠죠. 장난을 치기 위해서. 뉴욕타임즈에 나왔나봐요. 이 뉴스가. 그래서 미국 유력 미디어 뉴욕타임스에서 암호화폐 시세 급락 5가지 원인 분석이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규제를 받지 않는 인프라와 거래소는 리스크가 있다. 대다수의 암호화폐 거래소는 미국 소재가 아닌 거래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거래소들은 대부분 규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거는 조금 It's Charlie's World. 자기들 시각에서 말한 것 같고 규제기관의 압박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최근 불법 ICO에 대한 처벌 수준을 격상시킨 바 있다 라고 나오고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중장기로 봤을 때는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게 지금 가이드라인을 나오기 위한 하나의 지금 포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 BCH 하드포크 관련 양대 진영의 해시 전쟁으로 이어진 이슈는 암호화폐 거래 시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마녀 재판 같은 맥락이라고 또 생각을 해요. 한편으로는 이더를 포함한 대다수의 네트워크는 현재 기술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그들의 토큰의 실질적 사용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라고 또 하고,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의 정보 암호화폐 산업 개인 및 관리 가능 발언이라고 해서 또 다른 색다른 시각으로 5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이게 업비트가 DNS 이슈 관련 서비스 점검 완료. 아까 그래서 일시적으로 서버가 터져가지고 다운됐었는데, 이거는 뭐 업비트 측 잘못은 아니죠. 서스케아나 글로벌 금융기관 암호화폐 시장 진출 유동성 확대 유리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은 세계적인 펀드 운용그룹 피델리티 인터내셔널, 뉴욕 증권거래소 소유, 세계 최대 거래소 그룹 IC, 암호화폐 트레이딩 플랫폼 벡트 등 글로벌 유수 금융기관이 암호화폐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들 기업의 시장 진출이 BTC 유동성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라고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그 벡트 거래소 연기한 것도 사실상 이번에 폭락 장세에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많이 크게 작용을 한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우지한 그쪽 비트메인 장난 그런 거 말고도. 근데 그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비트코인 ETF가 과연 승인이 날 거냐? 스테이블 코인이 등장해서 BTC 코인,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사라지지 않을까? 그리고 위세가 더 많이 하락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제가 바라보는 건 뭐냐면, 비트코인 ETF를 이 세력이란 사람들이 지금 전통금융 시장에 그걸 ETF를 승인해서 걷다 올려놓으려고 하는 이유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다 올려놓으면 그걸 이용해서 레버리지를 작용할 수 있고,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에 오지 않는 사람들한테 상품을 출시해서 전통적인 금융권에서 거기에 펀드라든가 ETF를 통해서 또 하나의 새로운 어떤 거대한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그런 변곡점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 같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딸려진 여러 가지 상품이 이렇게 저렇게 아마 그 금융권에서 아마 출시를 하겠죠. 그리고 거기에 그게 레버리지로 작용해서 눈이 처음에 고갯길에서 연탄이 굴러가면 되게 작은 눈덩어리인데, 이게 비탈길을 계속 굴러가면 굴러갈수록 눈덩어리가 계속 커지잖아요. 그런 거를 만들어내서 비트코인에서 그런 걸 만들어낸 다음에 중간중간에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 중간중간에서 이제 안정작용을 해주는 거지, 스테이블 코인이 나와서 비트코인이 죽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리고 비트코인 ETF는 전통적인 금융권에서 반드시 승인을 내줄 수밖에 없어요. 라가르드 IMF 총재가 그 암호화폐에 관해서 긍정적인 발언을 해서 이제 저도 이제 맥락을 같이 해서 그 6대 암호화폐, 그러니까 암호화폐가 아니라 그 통화 바스켓에 분명히 나중에는 들어갈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ETF가 승인이 안 난 상태에서는 이 시장 자체를
전통적인 금융권하고 신금융인 암호화폐 일변의 그런 금융권하고 같이 이거를 믹스시키기가 되게 애매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왜냐면 믿지 않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ETF 승인을 통해서 초석을 마련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대중한테 이미지 자체를 암호화폐가 전통적인 금융시장에서 바라봐도 투자로서 값어치가 있다는 거에 관해서 문호를 열어주는 건데 무슨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무슨 뭐 비트코인이 망해요. 예.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을 투자한다는 사람이 되게 많은데 그거는 그러니까 본인들 생각은 본인들 생각대로 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스테이블 코인만 살아남으면 그거 갖다 레버리지를 작용해서 지금 현물 경제를 복사 카피해서 신금융에 그거를 복사 카피가 될 것 같아요. 절대 못해요. 예. 얘네가 레버리지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신금융에 대입을 해서 현물 경제를 녹여서 그거를 해서 10년, 20년, 30년, 50년을 바라보고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게 없었던 거기 때문에 지금 이런 진통을 겪고 과정을 겪는 거지 어떻게 갑자기 손바닥 뒤집듯이 암호화폐는 돈이야, 비트코인은 돈이야라고 어떻게 말을 해요. 못 믿는 사람이 더 많은데 그 과정을 우리도 지금 중간에서 선봉을 치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고통을 더 많이 겪는 거죠. 이 시장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 투자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얼리 어댑터이기 때문에. BTC 거래량이 전날 대비해서 38.12% 감소했어요. 되게 많이 감소했어요. 그래서 거래량이 일단 대폭 감소했다는 얘기는 지금 시장에서 관심을 안 두는 대중들도 되게 많다는 얘기고 그 이면에 있는 세력들은 무슨 짓거리를 하는지는 모르죠. 어쨌건 그런 거에 관해서는 뉴스에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근데 중요한 건 공포심이 극에 달했다. 그리고 그게 딱 여기 나오잖아요. 거래량이 전날 대비해 38.12% 감소했다. 이거 엄청난 거예요. 이거.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세력이 진짜로 더 폭락을 시켜서 3,500불까지 만약에 진짜로 떨어뜨리면 아마 떠나실 분들은 아마 진짜 많으실 거예요. 예,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사람들은 이 시장에 들어오지 않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여기 중국의 딥펀드 창업자가 BTC 하락이 BCH 하드포크와 무관하다라고 또 갑자기 또 이런 얘기를 계속 쏟아내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시세가 많이 하락한 상태에서 의미 없죠. 이런 얘기를 뭐 보면 뭐예요? 관여가 있다, 무관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 뭐예요? 어차피 실질적으로 우리 계좌는 줄었는데. 어쨌건 중요한 거는 뭐 이런 뉴스 저런 뉴스를 보고 희망적인 뉴스는 안 나오지만 분명한 거는 카카오에서도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제로페이에서 QR코드 시스템을 채용을 하고 BC카드에서도 QR코드로 연동을 해서 카드 없이 지금 결제 시스템을 하는 거에 관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고 TV의 CF도 분명히 나오잖아요. 근데 카카오페이에서도 QR코드로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마지막 문장에 보면 카카오 측에서도 분명히 자기네도 고려를 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을 살짝 바꿨어요. 그때는 자기네는 안 하겠다고 일주일 전엔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제로페이가 시장에 실시되는 거는 12월 16일이에요.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때 가서 어떤 뉴스를 카카오페이 측에서 내모내는지 그리고 내년에 가서 카카오 측하고 지금 카카오에서 운영하고 있는 업비트하고 연관 관계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두고 보자는 거죠. 예, 분명히 맥락을 같이 하고 분명히 연결 관계가 분명히 있어요. 예, 그렇게 될 거고. 지금까지 찰리스 월드의 찰리 부령이었고요. 다른 뉴스에서 또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